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10월 다섯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의 시황에 대한 내용들 연이어서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10월 23일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한풀 꺾인 패닉바잉, 서울 아파트 사자 반년 만에 최저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고 해서요, 서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지금 하락세로 101.6이라는 수급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의 우위 시장으로 바뀌는데요, 매도자의 우위에서 이제 매수자의 우위로 가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지금 꺾이고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다가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등 패닉바잉이 이제 한풀 꺾이고요.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105.9에서 104.9로 1포인트 정도 떨어졌으니까 많이 지금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된 거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9월에 한 달 동안의 지수는 사실 정말 9월하고 10월 초에 이제 추석이랑 있어서 그 기간적으로 조금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펼쳐졌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11월 들어서 다시 또 문의나 이런 것도 오는 거 이렇게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의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 연이어서 몇 가지 다양한 논조들을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0월 23일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9월 거래 올 들어 가장 적어. 예, 말씀드렸지만 9월 거래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9월에 정말 추석에다가 연휴에다가 사람들이 또 이 집값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집값 하락 전조로 보기는 이르다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 장세는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현장에서 보시면 매수자 우위 시장인가라는 그런 기사를 가져왔는데,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점인 100보다 낮으면 이제 매수자보다 더 많다는 뜻.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101.6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은 매수세 위축이 뚜렷한 만큼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당장 집값 하락을 점치긴 이른 값이 있다. 하락으로 돌아서기에는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고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강남 일부나 이런 지역에서는 신고가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언제쯤 다시 이제 하락으로 바뀔 거냐, 분위기 전환이 바뀔 것이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가지고 왔습니다. 9월 첫째 주만 해도 107.2에 달하던 것이 현재는 10월 셋째 주에는 101.6으로 줄어들었는데, 요 사이에 이제 추석 연휴라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조금 11월 지수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물 증가 속도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9월에 대비해서 10월에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도 10월에 들어서 부쩍 양이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매물이 많음이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아직까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고가를 계속 찍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 일부 서울에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떻게 결과가 11월에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연이어서 시황에 대한 내용들 토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영끌 매수 줄겠지만 전세난 더 심해질 수도. 이건 뭐냐면 조금 논조가 다른데 가계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계대출 이제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의 이제 효과의 전문가의 전망인데요. 매매 시장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다. 다주택자 및 영끌 투자를 수요를 억제할 거고요. 거래 한파, 단기 경색이 더 빨라질 것이고, 무주택자 청약 시장 그리고 갭 투자 발길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도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집값 조정 단기 그치거나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전세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보시죠. 매매 수요 일부가 전세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전세가 자극되는 월세화가 빨라질 수도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2030 세대의 주택 수요가 억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정부의 가계대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까지 같이 내리고 있는 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건사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23년까지는 감소한다. 사실 입주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신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입주 물량이 올해가 지금 16만 4천 건 정도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이제 16만 1천 그런 가구 정도 들어오고요. 내후년 15만 가구로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주가 2024년인데 빨라야 24년입니다. 근데 이게 더 늦어질수록 그만큼 물량이 부족한 시기는 더욱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가기에는 이 물량 공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안 했던 부분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의 뼈아픈 실책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그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요즘 많이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언제쯤 반영되는지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28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이시죠. 부동산 상승세는 주춤했다. 이제 주춤됐다. 시장 안정 중대 기로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거 조금 추려와 봤습니다. 주택시장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다.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대 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순환과 총동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10월 28일자 서울경제기사입니다. 집값 상승세 주춤하지만 청약은 불장이다. 네, 청약 열기 배경으로 우선 청약이 가지는 안전자산으로의 특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으로 인해서 주변 시세에 비해 공급 가격이 낮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대출 규제에도 분양 물량은 적용이 안 되니까 오히려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청약 경쟁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 68대 1 이랬던 게 지금 163대 1이고요. 경기 지역만 해도 이렇게 비슷하지만 서울이 워낙 강하죠. 그래서 서울의 이런 청약 시장은 거의 로또와 다름이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지금 청약 뛰어들고 계시죠. 그래서 수도권이나 오히려 경기도 쪽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저렴한 금액으로 하려는 2030이나 이런 세대들 그리고 다 장기간 무주택이셨던 분들의 그런 또 수요까지 있어서 요즘 청약 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10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정부 집값 상승세 둔화한다고 하는데 강남 상부에서는 10억 뛴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몇 개 단지들 국토부 실거래가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최근 그 전국가 대비 거의 10억까지도 이렇게 뜬 단지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신고가가 이게 과연 집값 하락에 언제까지 이제 이게 이어져서 집값 하락으로는 언제쯤 이게 나타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고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이제 기존에 거래된 것보다 낮아지는 걸로 가야 이제 집값이 하락 장에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는 요 상승 모멘텀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매도자 의에서 매수자 의로 간다. 이거랑은 또 다른 논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님 말씀하셨죠. 부동산 시장 상승세 둔화되고 있다 강조하지만 강남 상구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되고 있죠.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이거 압구정동의 얘기입니다. 물건이 극히 적은 가운데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거래건마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본격적으로 하락장가의 전으로 들어서지 전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10월 28일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주택거래 꽁꽁 올 들어 최저 집값 하락 전환 변곡 좀 올까.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시장이 보고 있는 거 10월 11월 이제 10월까지는 지수나 이런 게 떨어졌는데 과연 그럼 11월에 이제 이게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시장으로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 위축이 과연 얼마나 이제 단기간의 위축이냐 아니면 진짜 본격적으로 매수 심리가 더욱더 얼어붙을 것이냐 이게 이제 11월에 정말 중요한 지표고요. 집값 상승 피로감이 커진 데다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시장에 참가하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거래가 줄어든 동시에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세가 짙어지는 상황. 결국은 시장은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장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큰 변곡점이 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요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거래는 계속 조금씩 하면서 그냥 신고가를 찍어갈 것이냐 요
시장에 향방에 올 11월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주 토픽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지금 개별적인 조금 관련된 기사들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10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임대차법 피하려 위장 월세까지. 네, 렌트풀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빌딩이나 상가에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암암리에 쓰던 위장 월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렌트풀이를 주는 만큼 월세를 또 높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풀이 6개월을 주지만 막상 임대료에 그 렌트풀이 6개월 준 게 임대료에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수익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상가나 빌딩은 수익률에 따라서 이 매매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이 이게 이제 할 때 이거 수익률이 좋으니까 매매가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지금 아파트 시장까지 넘어와서 편법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위장 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계약 때 월세를 높게 받으려고 사실상 서류상 인상 편법 갱신 계약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뭐 이거를 권해드리거나 절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대차법의 부작용 위장 월세 계약 어떻게 하냐면 갱신 계약 시에 이제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 보증금을 둔 채로 월세를 추가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월세가 전혀 없이 전세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월세 80을 더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거죠. 그럼 계약 기간 동안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2년치 동안 받았던 그러니까 원래 받지 않아도 되는 걸 덧붙인 거죠. 그래서 그 월세를 반환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지 않은 월세를 낸 거죠. 그래서 렌트프리 개념을 여기다 거꾸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규 계약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 계약을 근거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업계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이 언제까지 올라가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거품을 쌓아가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이제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인들은 지금도 뭐라 그럴까요? 이 높은 전세 금액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시세대로 받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꼭 그 앞에 가장 높은 금액을 또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뭐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금액이 하락기에는 본인이 그만큼을 또 감내하셔야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월세까지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내용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던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5개월 만에 팔자 돌아서 매수 지수자 말씀드렸죠. 이게 100 미만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지수랑 다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KB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이제 지수를 KB에서 보니까 수도권이 지금 100보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매매 지수가 91.5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 관망세고요. 신규 공급이 부족한 현 상황을 본다면 변곡점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 외곽에서는 조금은 팔자 위주로 돌아섰다라고 본다면 과연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 23일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손질하는 정부, 주택 공급 늘겠지만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도 전문가들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국토부가 이제 심사 기준을 이제 개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개편되면 공급에도 숨통이 뜰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분양가만 상승시키고 오히려 공급은 급격하게 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개편하려고 하는 게 사실 아주 뭐 큰 부분을 개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조금 다른 거를 했던 거를 전부 통일을 좀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정도고 오히려 건축 원가는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금액만 올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저도 한 표 그쪽에 조금 반영 그쪽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그런 쪽으로만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10월 25일자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상속세 통상 10억까지 공제.
최고 세율은 50%뭐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상속세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통상 매매가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라고 이제 세무 하시는 분들 쪽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해서 정리한 건데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최소 5억권 경우에도 5억까지는 되시고요. 이제 5억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한도 30억까지 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5억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에 별도로 자녀분들이 5억이 되세요. 그래서 5억 더하니까 10억까지는 이제 상속세 부과가 면제가 되시고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상속세 부과가 되는 건데 상속인이 별도 비율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에 법정 상속 비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1.5고요. 자녀 각각이 1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한 분과 자녀 두 분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각각이 1씩 해서 2가 되고요. 배우자가 1.5에서 3.5가 되죠. 그래서 3.5분의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자녀는 3.5분의 1씩 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요. 15억이 넘으면은 통상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억이 초과하면 한 1억 3천 정도 나오고 25억이 초과하면 2억 1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0억이 초과하면 3억 2천 정도가 나오는데 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뒷단에 몇 개 연이어서 좀 또 가지고 왔는데 이 세율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이 세율은 바꾸고 싶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뒤에 기사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10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상속세 개편, 상속인 개인별로 과세 적용하나. 이 개인별 과세가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는 그 전체에서 토탈로 매기는 거로 해서 보시면 정부는 급증하는 상속세 부담을 인식해서 상속세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전 유산세, 이걸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획재정부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세 개인에게 매기는 취득세 방법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금액은 좀 줄어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신 분 기준의 금액으로만 매기면 유산세로 해서 금액이 크지겠죠. 하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으로 해서 금액을 쪼개게 되면 세금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만을 하면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느냐. 세율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의 한 채인 가정도 부자들의 세금 상속세 대상인데 이거 뭐 다 국민들이 다 내는 게 이게 과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맞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부총리나 이제 이쪽 정권 입장에서는 자산의 불평등 격차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상속세율을 떨어뜨리면 세금도 덜 거치고 어떻게 보면 부에 이제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부에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 마련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렇게 보는 건데 사실 전문가들 입장이나 아니면 이제 재산을 불리는 어떤 그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쪽의 경제학자들 쪽에서 볼 때는 사실 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꾸 자산에 개인들의 자산만 없어지고 국가만 부유해지는 그런 쪽에 이제 좀 강화된 정부의 기능만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조정이 좀 있어야지 이 유산취득세만 이거 손봐가지고 과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 세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가구별로 재산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점점 오히려 국가는 부유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경제학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증여나 이런 부분 조금 논조가 다른 건데요. 뭐냐면 무상취득세에 대한 요 취득세를 어느 기준으로 이제 적용하느냐에 대한 게 23년부터 좀 바뀌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상속 및 증여 이걸 우리가 무상취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에서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좀 더 낮죠. 그러니까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로 해서 더 높은 그 기준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부담시키게 하니까 세금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5억으로 이제 과표가 나온 것이 8억 이렇게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이제 미리미리 해서 준비하는 것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세제에 대한 부분은 자꾸 바뀌는 거 요거는 꾸준히 따라가셔야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점점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미리 증여하나 미리 상속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방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0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지역 개발 기대의 땅값 3년 만에 최대 상승. 사실 땅에 대한 얘기 뭐 안 할 수 없고 이게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하는 부분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대선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는 항상 SOC 공약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철도를 내겠다, 뭐 각 지자체장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선 이런 자치 이런 정치로 가면서 중앙 집권적 정치에서 지자체로 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게 점점 갈수록 땅값이나 지가의 상승에는 국지적으로 땅값이 오르면 그 지역만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형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선 이슈는 워낙 항상 지가를 좀 올렸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GTX까지 요즘 뭐 같이 가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1.07% 상승하고 있고 18년 4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올라가고 있고 세종시는 지금 뭐 국회의사당까지 옮기는 그 호재까지 지금 있어서 5분기까지 연속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 것인지 요거는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에 대해서 있어서도 수익성의 부분에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10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다. 문정부 들어서 2배로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17년 5월까지만 해도 6억이었던 요 아파트 평균 가격이 현재는 12억 1천 넘었습니다. 그래서 2배가 올랐고요. 한편 장기간 집값 상승에 따라서 피로감이 확산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최근 아파트 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은 조금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파트 이제 지역별로 서울, 강남, 뭐 강북의 평균 가격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 번씩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상승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맨 첫발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금액의 상승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그 시장을 큰 맥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7일자 기사입니다. 1억 예상했는데 3억 넘나. 네, 재초안이죠. 우리 재건축 부담금이라고도 얘기하고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추진위에서 이제 승인 기간에서 준공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른 집값,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 초과이익에 대해서 50%까지 이건 금액별로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이제 개발이익 환수 장치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예전에 왜냐하면 유예가 있었어요. 정권 이제 그 전에 MB 정권하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유예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4억까지도 나온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 소원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사실 요것이 재건축 시장의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지만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거를 좀 환수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징벌적이고 그리고 몇 가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점이나 이렇게 서로 금액을 취득가랑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전부 조합원 비율로 그냥 n분의 1 하는 거는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0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은 뭔가요? 수도권에서 이제 밖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도심의 노후화 그리고 도시재생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고요. 너무 높아진 주거 가격도 마찬가지로 한몫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비 부담과 주택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이런 인구가 벌써 7만 7천 명이나 올해 있다고 하는데요.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기와 인천으로 갔겠죠. 그리고 주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서울에도 공급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된 그런 건축 그런 그거를 재생해서 도심 재생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에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조금 일어나줘야 이 자꾸 중심으로 쏠리는 현상은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신도시나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한 게 아니겠다 보니까 조금 씁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10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뛰는데 대출 빗장. 네.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힘들어지나. 네. 대출 규제는 이제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꼭 대출이 결국은 집값을 잡는 건, 대출 규제로만 집값을 잡을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조금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그렇다고 막상 마냥 정부도 풀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대출을 해서 유동성을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인플레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집값 향상으로 이어진 것까지는 정말 경제를 조금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냥 대출을 풀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조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10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낀 거래 40% 육박, 전세 월세화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거의 40% 가까이 됐죠.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 비중이 40%, 39.1%니까 뭐 엄청 상승했죠. 전세 대출 규제 때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전세를 자꾸 전세 대출을 막고 하게 되면 집주인도 그렇지만 전세를 들어가 살고 싶으신 분들도 본인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월세를 하겠다, 월세를 좀 끼고라도 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완화를, 실질적인 그 전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세 대출을 규제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 29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급 충분할 거라더니 10월까지 5,400가구밖에 안 들어왔네요. 그래서 11년 만에 최저치. 보시면 10월까지 서울 분양 아파트가 5천여 가구요. 연초 예상치 4만 가구 대비 뭐 13%밖에 안 되니까 정말 너무 작은 숫자죠. 연말까지 분발해도 15,000가구가 되기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매수자의 눈치 싸움은 있지만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거,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분 꼭 단기적이라도 이런 물량을 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 아파트 물량 이렇게 지금 계속 줄어든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대책을 내놓았어요. 뭐 비아파트인 이제 뭐 주상복합, 그다음에 숙생, 네, 숙생을 좀 오피스텔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내놓고 있고, 뭐 거주도 할 수 있게 좀 바꾸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 29일자 기사입니다. 대출 규제 영향,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네, 약간 연이어 오늘 토픽에 말씀드렸죠. 네, 매매 상승률, 그래 매매 지수, 뭐 수급 지수, 이런 부분들 숫자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상승세는 지금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매일경제 10월 29일자 기사입니다. 강남 3구는 인기단지 신고가 행진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강남 3구의 그런 인기단지들은 지금 상승수 폭이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찍고 있다는 게, 요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지금 가장 큰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시장에서 지금 뭐 외곽은 조금 빠지지만 강남 3구는 오히려 조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조금 시황을 읽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토부 교통부 장관님이시죠. 네, 노영훈 국토부 장관님께서 주택시장 안정 국면, 네, 강남 집값은 인위적으로 못 잡는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논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겠다고 잡을 수 있겠냐? 강남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부가 여지껏 했던 기조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은 인정하신 것 같고요. 도심의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생각과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도심 재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재건축에 대해서도 조금은 활력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정책이 조금 다르게 이거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주도 이렇게 부동산 그리고 정책 그리고 세금 그 다음에 이슈들까지 몇 가지 기사 가지고 왔고요. 토픽 위주로 조금 다루면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훑는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점점 조금 내용을 좀 더 함축적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들 뭐 댓글이나 이렇게 써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칼럼으로 이렇게 좀 따로 빼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요즘 뭐 이제 여러 가지 대학원이나 이렇게 진학을 하게 돼서 또 다양한 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 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장 그리고 그 재산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시장을 뭐 이렇게 매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11월부터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도 좀 만나시되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